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총평에 이어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내가 맞추었더라도 정확히 맞춘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왜 몰라서 틀렸던 것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다지고 넘어가면 기억에도 더 오래 남게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맞췄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출제 경향도 익히고, 그리고 간과했던 부분들도 챙겨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늘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고지도 문제이고, 사실 우리가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이 평가원에서 내고 있는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이 모두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수능 특강 12페이지 3번 있어요. 네, 거기 가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내용 연계도 있어서요.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문제 출제되었어요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도 그렇게 체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이거랑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꼬박꼬박 챙겨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요 문제 유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늘 많이 봐왔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바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죠. 밑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메르카토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조선전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가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요것도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요것도 지도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하게 배웠던 요런 지도는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 다음, 나는 저위도보다 고위도의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도에서는요, 적도가 대략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양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심하게 확대 왜곡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대 왜곡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된다 아닙니다. 여기가 정확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심하게 확대 왜곡된다. 그것은 바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는 이 원통 도법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다는 서양의 지리 지식을 수용하여 최한기가 제작한 지도이다. 서양의 지리 지식을 반영하여 최한기가 제작한 지도. 이게 뭐가 있었죠? 바로 지구 전후도가 있었잖아요. 지구 전후도. 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이게 아니니까. 그 다음, 가와 나에는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 경의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경의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거죠. 어쨌든 이게 맞는 거네요. 그 다음, 나와 다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 다음, 여기도 아메리카 대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나 있다.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늘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중요한 지도들만 나왔잖아요. 밑에서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그 지도 밑에 정리했던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의료 판매 지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 AE에서 고른 것은. 사실 우리가 근래 들어서 이런 기출의 경향이 많아졌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수능 특강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21페이지 5번 문제를 딱 보면요, 당연히 지역은 다르죠. 근데 풀어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점수를 매기고, 이 어느 나라가 제일 적합한지를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 그 나라를 지도에서 딱 픽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각각 나라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합산 점수가 제일 높은 나라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리정보체계의 최적 입지 지점 선택, 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쭉 다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거랑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1, 1, 2, 3, 1 이 되겠죠.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3, 2, 3, 1, 2. 여기는 1, 3, 2, 2,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총점을 한번 매겨볼게요. 총점은 요건 쭉 더하면 5점 되죠.
요거는 6, 그리고 여기는 7, 여기는 6, 이쪽은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점이 제일 높은 인도네시아가 답이 되면 되네요. 자, 인도네시아를 딱 고르려고 하니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백지도 학습도 늘 많이 해왔던 거고, 선생님이 항상 그런 백지도 학습도 많이 시켜주잖아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끝부분에는 백지도 학습이었고, 수능 완성에서는 그 앞부분이 지리부도 종합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군데군데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방글라데시죠. 이게 타이죠. 여기가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요게 필리핀이죠. 요 밑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답은 2,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조신하게 고분고분 따라가면 답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일 행운이고 땡큐예요. 왜냐하면 지리 정보와 관련된 건 다른 내용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까딱 잘못 생각하면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틀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시키는 대로 잘 나가면 답이 탁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백지도 연습이 되어 있을 것, 이겁니다. 근데 쌤이 이때까지 무수히 많은 자료와 함께 이거 얼마나 연습시켜 드렸는데요. 민쌤과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틀리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봅니다. 자, 요런 문제 또 나와 있고요. 자, 요것도 역시나 유사하게 출제된 게 뭐가 있냐면 수능 특강 32페이지 7번 문제가 있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일단 요렇게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람은 왼쪽부터 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빠르다고요? 여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연결시키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A는요. 자, 여기 적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요 정도가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위아래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죠, 보통은. 그럼 요거는 사바나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보세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죠. 열대 우림 기후. 적도 쪽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이만큼이 사실 사바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미브 사막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칼라하리 사막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BS 스텝 기후 지역이야. 요거 여러분들 조금 간과하셨을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살짝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분리해낸다면 사실 이거 끼워 맞추기는 어렵지가 않죠. 자,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여기서 가나 다를 보니까요. 가가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사실 다 합쳐봐야 그다지 강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그다지 제일 강수량이 많지 않은 게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를 가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를 한번 보시면요. 나는 전반적으로 쭉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골고루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제일 비가 적게 왔을 때가 요게 50이니까요. 60, 70 얼마 정도는 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달이 60mm를 다 넘었기 때문에 요게 열대 우림이랑 제일 어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나가 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달을 보니까요. 요쪽은 거의 제로입니다. 1, 2월 달은 거의 제로. 그 다음에 요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7, 8월에는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었고 1, 2월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이건 건기와 우기가 되게 뚜렷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보다는 그래도 비가 전반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바로 다.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다가 되면 제일 어울립니다. 그러면 가나다. 요렇게 순서대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답은 CBA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월 강수량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강수량만 본다고 무슨 기후인지 턱하니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보면 무슨 기후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후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얘네들의 강수 패턴하고 제일 어울리는 걸 한번 연결시켜 볼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 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양식별 설비 용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발전 양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수력, 지열, 풍력 딱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가나다 세 가지니까 연결만 잘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각기 어떤 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사실 연결시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우선 봅시다. 가를 보니까요.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냐면 미국 있죠. 멕시코 있죠. 필리핀 있고요. 인도네시아 있고요. 여기 있는 뉴질랜드까지 있습니다. 모두 다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아이슬란드나 일본은 조금 후순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라들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 자료 많이 봐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발전입니까? 바로 지열 발전이요. 지열 발전.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 있죠. 그 다음 나를 보니까요. 브라질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은 뭐든 많아서 이런 것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서는 캐나다와 브라질이 눈에 들어오고요. 선생님 항상 이거 두 개를 중요하다라고 별표 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수력 발전이거든요. 수력 발전. 그러면 이거는 수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을 보니까요. 미국 있고요. 중국 있고요. 인도,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파냐와 독일도 있습니다. 에스파냐와 독일 같은 이런 유럽적 국가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좀 뭐가 어울리나요? 여기는 풍력이 또 남아있잖아요. 거기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풍력 되게 많은 나라이긴 한데 뭐든 많으니까 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많이 이용해서 풍력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다가 풍력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열, 수력, 풍력 다 연결했고요. 기억부터 봅니다. 가는 지각판의 경계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열 발전은요. 보통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마그마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열 발전하기가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 다음 나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수력 발전은요.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리고 물량 자체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수력 발전기를 돌리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가는 다보다 기후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지열은요. 땅속이잖아요. 이거는 바깥에 천둥 치든 햇빛 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후하고는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다보다 기후에 대한 의존성이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에서 다 중 전 세계에서 발전량이 가장 큰 것은 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나마 양이 많았던 건 뭐예요? 바로 수력이거든요. 왜요? 수력은 사실 우리 수력, 원자력 할 때 원자력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원자력보다도 더 적은 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신재생 에너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다 합쳐도 원자력만큼 안 되는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수력이 원자력보다 더 앞에 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거죠, 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틀렸습니다. 요거 나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을 골라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알아내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나라, 주요한 나라니까 사실 이거 보고 이름 알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요것만 잘 연결시키면 되는 거. 역시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 위주로 잘 학습하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이런 게 통합화 경향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유럽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쪽을 비교를 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 위주로 비교를 시켰죠. 그러면 대륙 서안에 있는 온대기후, 대륙 동안에 있는 온대기후 비교가 쫙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런 데 있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이런 것들을 투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안해양성 기후와 온난 수변 기후와
냉대 겨울 건조기 이것들 함께 비교해야 되는 그전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통합적인 문제가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런던 쪽은 무슨 기후죠? 이거는 CFB 온난수분 기후가 되는 거고, 요거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뭡니까? CFA 온난수분 기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 두 개는 DW 온대 겨울 건조기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름철 강수량은 A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들 중에서 여름철의 강수량이 많은 게 뭡니까? 사실 이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엄청 많이 오지 않고 그냥 적당히 골고루 내리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있는 C 같으면 여름에 비가 꽤 많이 오거든요. 적어도 A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최나라 평균 기온은 B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 굉장히 고위도에 있는 그것도 냉대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름에 좀 선선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쪽에 가면 여름이 좀 더워지겠죠. 아무래도 좀 저위도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면 B가 가장 높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C가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 다음 최하늘 평균 기온은 A가 D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최하늘인 1월.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이 1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최하늘이 맞아요. 근데 A는 훨씬 따뜻한 겨울이죠. 반면에 D쪽은 좀 추운 겨울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사실 북한보다도 더 고위도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A가 D보다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엄청 항공권 이런 거 검색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좋거든요. 겨울에 항공권을 보니까 굉장히 싸요. 왜냐하면 기온을 보니까 쌀만하구나라는 건 북한보다도 훨씬 더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다가 오겠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공권이 싸요. 네. 그다음 겨울철 강수량은 C가 B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데는 온난 수분 기후다 보니까 그래도 30mm 이상 정도는 오거든요. 반면에 B 같으면요. 이게 DW잖아요. 사실 냉대기후에서는요. 약 20mm보다도 더 적게 온다는 겁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건조한 거거든요. 그러면 C가 B보다는 좀 더 많이 온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기온의 연교차는 D가 C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대륙 동쪽에 있는 것들이긴 한데 그것들끼리 연교차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교차와 관련된 그래도 일반적인 내용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자, 연교차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위도로 갈수록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사실 뭐 열대지방 같으면 더워요. 근데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여름에는 살짝 따뜻한데 겨울엔 너무 춥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상하이면요. 제주도보다 좀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좀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꽤 더워요. 반면에 블라디보스토크요. 여름에 꽤 덥습니다. 근데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더. 그럼 비유를 하자면 C가 요 정도예요. 범위가. 그러면 D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요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D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고르는 거니까요.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간 통합형의 문제였고요. 뭐 엄청 어렵진 않았죠.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은 여행 중인 두 학생이 보낸 엽서의 내용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요것도 역시나 단원간 통합 문제입니다. 잘 보다 보면 산맥도 나왔다가 자원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런 해안의 종류도 나왔다가 막 이렇거든요. 여러 단원의 내용이 같이 종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레이트 디바이딩 쪽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 습곡 산맥이니까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그 다음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데요.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 이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이게 우리가 딱 에너지 자원할 때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종합 문제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자, 냉동 액화 기술의 개발 이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이거는 뭐죠?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 석탄과 관련돼서 들어본 건 뭐가 있었나요? 철광석과 함께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걸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 다음 디귿은 지각판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지각판이 갈라지고 있는 발산 경계죠. 맞고요. 그 다음 간헐천 이거 뭡니까? 주기적으로 물과 수증기를 분출하는. 선생님 맨날 이거 입으로 해드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간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주변에 온천을 이용한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왜요? 물이 뜨거워요. 네. 그 다음 5번 현만인 피오르가 있는데요. 이건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다. 자, 우리 현만 물론 고위도 해안 지역에서는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다루는 4군데가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노르웨이 서해안 있었죠. 노르웨이 서해안. 그 다음에 캐나다 서해안 있었죠. 캐나다 서해안. 그 다음에 칠레 남부 있죠. 칠레 남부.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남섬의 남서부. 이건 우리 아주 중요하게 지도에다가 표시해놓고 공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틀린 걸 골라서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내용이 통합적으로 출제된 문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가 섞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의 A에서 C 지역의 기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다는 지도에 표시된 A에서 C 중 하나다라고 했네요. 이런 게 먼저 나오면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했죠. 그리고 쌤이 이런 거 문제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연습시켜드렸어요. 막 진짜 수능 특강에서부터 막 기후지점 연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만 몇 번 하셔도 이제 여러분들 술술술 나오게 돼요. 자, 일단 여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6m라고 해발 고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완전 바닷가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 무슨 기후가 나타나요? CS,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여기를 보면 멕시코 남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인 것 같죠? 2300m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이런 데 멕시코 시티가 있는 거고 그런 데는 열대 지역에서의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 그 다음 C는요. 페루에 그것도 12m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완전 해안 저지대예요. 그렇죠? 요 정도에 있는 페루의 수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리마라는 곳이고 여기는 사막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페루의 중부지방부터 해가지고 칠레 북부까지 이만큼이 다 사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또 얼마나 중요하게 별표 쳐가면서 공부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연강수량과 그 다음에 1월, 7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연강수량이 와 2.2mm입니다. 연강수량이 2.2mm. 한 달이 아니고요. 네, 1년 토탈에서 2.2mm. 굉장히 적게 옵니다. 그래서 쌤 늘 얘기해드렸잖아요. 칠레 북부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이런 데가 옛날에 그 도민준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얼마나 그 별 보겠다고 자기가 좋아했던 곳입니까? 그렇죠? 그만큼 비가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비가 안 왔던 거죠. 그렇죠? 요런 데가 다 비슷하게. 그러면 요게 바로 BW니까 여기 있는 C와 연결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사막기후.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요. 1월 평균 기온과 7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1월 평균 기온이 요 정도입니다. 한 10도 정도? 적당히 선선하지만 뭐 추운 겨울은 아니고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름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라면 뭐 덥지는 않겠고 그냥 적당히 쾌적한 정도의 여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는 517이니까 많이 오진 않고 이게 이제 온대 기후니까 살짝 건조함을 이렇게 좀 면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요걸 보시면요. 겨울이랑 여름에 보니까 전부 14도, 15도, 16도, 17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5도 원저리에서 왔다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기후가 뭐가 있었죠? 열대 지역에 고산 기후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 비슷한 기온이 쭉 유지되는 거는 결국 열대 지방에서의 고산지대로 올라갔을 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꽤 한 10도 가까이는 벌어져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여름과 겨울이 어느 정도로 있는 거고 이거는 여름과 겨울이 있긴 있다고 하지만 거의 온도가 비슷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요게 CS 이거랑 제일 어울리죠? 그럼 여기서는 A와 어울리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 고산기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B.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다는 A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다는 A이다. 이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 해발고도가 높죠? 나는 어때요? 저지대잖아요. 그러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A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A는 C보다, 근데 사실 C가 1년 내내 비가 너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겨울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 겨울은 1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강수량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겨울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는 1년 내내 강수량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A보다 연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네요. B는 A보다 연강수량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저위도 쪽에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C는 B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C는 B보다 어때요? 사막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막 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얼고 녹거가 활발한 조금 고위도에 있는 이런 지역 같으면요. 물리적 풍화 또는 기계적 풍화, 요런 풍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라는 어떤 그 화학적인 성분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부딪히고 뜯기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변화가 없이 단순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갈라지고 뜯기고 뭐 없어지고 요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물리적 풍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물리적 풍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답은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생각할 걸 또 많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살짝 미심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뭔가 그래프 분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런 걸 원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강수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나? 요런 게 괜찮은 건가? 내가 조금 뭔가 약간 이렇게 불안한데 이런 마음으로 좀 풀었을 수 있는 요런 문제였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답은 5번.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요 자료의 제시 형태를 보고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랑 비교해보다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7번 문제도요. 여기 앞에 다시 돌아가서 7번 문제도 이게 54페이지에 6번 자료,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점이 조금 더 찍혀 있는 정도? 자료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비슷해요. 심지어 나라도 똑같고 이런 자료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만 한번 쭈르륵 다 풀어보고 어느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히 이거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잖아. 이렇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146페이지 3번 문제 요거랑 보시면요. 와우, 굉장히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나라부터 볼게요. 여기 이렇게 가나 초콜릿 모양으로 길쭉하게 생긴 게 가나인데 여기 있는 가는 코트디부아르죠. 그 다음에 나가 뭐예요? 이게 에티오피아네요. 그 다음에 다가 그 밑에 있는 케냐. 더 밑으로 내려가면 탄자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세 개 나라가 나왔고 지금 가나다 나라, 즉 코트디부아르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와 그 다음에 케냐와 각각의 나라에서 요런 기호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자, 일단 코트디부아르에서 많이 하는 A가 바로 뭡니까? A는 코트디부아르의 중요한 기호작물인 카카오가 되겠네요. 카카오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나라에서 많았었죠. 그 다음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B가 바로 뭡니까?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렇죠? 커피. 그 다음 케냐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차라는 게 중국, 인도, 케냐, 스리랑카, 터키, 그래서 우리 중인 캐스터라고 하잖아요. 중국인이 절벽에서 밀려 떨어져서 차 마시고 기상 캐스터가 됐다. 이런 막장 드라마에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차라는 거죠. 그러면 A, B, C 다 알아냈고요. 가나다, 나라도 알아냈죠? 1번부터 봅니다. 자, A는 대부분 생산지에서 소비되어 국제이동량이 적다라고 했는데
카카오나 커피나 대부분은 다 선진국 쪽에서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 B는 주로 잎을 말리거나 볶아서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차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C의 기원지는 아시아이다라고 했는데 차의 기원지 어디였습니까? 중국 남부의 윈난이라는 곳이 있었죠. 자, 그건 어쨌든 아시아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답이 되고 맞는 거네요. 그 다음 A의 최대 생산국은 브라질, B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자, 요즘의 문제에서 이렇게 최대 생산국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걸 쭉 보고 누구가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제는 순서를 좀 알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즉 제일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인지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점점 자료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작물, 즉 카카오의 최대 생산국은 누구죠? 코트디부아르거든요. 그 다음에 B, 커피의 최대 생산국은 누구였어요? 브라질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차의 최대 생산국이 누구였죠?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틀렸죠. 그 다음 B는 C보다 아시아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커피는 주로 어떤 대륙에서 많이 생산되나요? 이거는 남미와 아시아인데 사실 아시아보다는 남미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는 대부분이 기니만 연안의 아프리카 쪽 국가들이죠. 그 다음 차는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B는 C보다 아시아의 생산 비중이 이거는 남미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시아가 대부분이니까 이쪽이 좀 더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료가 뭐 워낙 우리가 풀어봤던 수능 특강의 자료와 유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가서의 내용만 잘 고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축제들이었고요. 근데 문제가 보통은 이러한 축제들이 제시가 되면 상당히 쉬운 것들 위주로 우리가 보통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위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축제 개최 시기를 물어보고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축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독일 남부에 있는 중요한 도시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이고요. 축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며 춤과 음악을 즐깁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옥토버 페스트죠. 근데 이거 선생님이 다 언제쯤 열리는지까지 내신 만점 수능 특강에서 정리해드렸는데 그거 보신 학생들은 네, 아주 뭐 쾌재를 불렀죠. 이게 역시 민쌤이 이거 몇 월인지도 기억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건 언제쯤이라고도 기억해 놓으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네. 옥토버 페스트는 일단 우리가 옥토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몇 월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10월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읽은 내용에서는 9월부터 해서 이제 10월 초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여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 자, 분열 토마토 축제 한번 볼게요. 자, 분열에서 열리는 이것은 토마토 값의 폭락으로 성난 농부들이 토마토를 던진 것에서 유래하였다. 사람들은 토마토를 던지며 축제를 즐긴다. 요게 이제 거기 현지에서 이름은 라토마티나라고 하는 거고 뭐 토마토 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것의 개최지는 유럽에 위치한다. 당연히 에스파냐의 발렌시아 지방의 부뉴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다 한번 볼게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그 인접한 초원지대에서 열리는 이것. 과거 군사훈련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축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말 달리기, 씨름, 활쏘기 등을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몽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축제 이름이 뭐야? 바로 나담 축제죠. 나담 축제. 자, 이거는 지역 특산물이 주요 소재입니까? 사실 이런 거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지역 것이 유명한 거니까.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 다음 가의 개체지는 나의 개체지보다 위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독일이 위도가 높나? 에스파냐가 위도가 높나?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지도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사실 우리 에스파냐를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프랑스가 있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독일은 사실 요쯤에 있거든요. 독일은.
그리고 에스파냐는 요쯤에 있는 겁니다. 그럼 분율은 여기 있는 거고 독일 남부에 있는 미네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위도가 좀 더 고위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체지보다 가가 좀 더 위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골라서 4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점의 위도도 물어보기도 하고 개체 시기 같은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어느 대륙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출제 경향이 달라졌고요.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위치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백지도 학습도 여러 번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지리부도 종합정리도 수능 완성해서 딱 넣어놔가지고 거기다가 열심히 지리부도 보면서 하나하나 깨알같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안 들은 학생들은요. 지금 바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늘 많이 풀어봤고요. 사실 이제 여기도 연교표에 따라서 보니까요. 83페이지 6번 문제를 가니까요. 오, 이것들 중에서 이거 3개가 모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하나 플러스 시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꼭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안 풀어봤더라도 워낙 기출에서 많이 나와 있던 거니까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수능 특강에서는 요 3개가 그대로 나와 있고 하나 더 추가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에스파냐 북서부에 있는 드나들미 심한 요런 삐쭉삐쭉한 해안, 요걸 뭐라고 합니까? 리아스 해안이라고 했죠. 그 다음 B는요, 요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자, 우리 여기도 중요한 해안이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갯벌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 무슨 만? 이게 바로 캐나다의 펀디만이라는 곳이고요. 조차가 세계 최대 규모로 아주 조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갯벌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15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부에 있는 뭐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까? 산호초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곳. 요게 바로 이름이 뭡니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했었죠. 대보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산호초가 아주 예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요. 미국의 남동부 해안이죠. 요 안에는 호수 같은 것들이 아주 길쭉하게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바깥에 길다란 무언가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주입니다. 연안을 따라 길게 사주가 발달해 있어서 연안사주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A는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해 형성된 해안으로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다라고 했습니다.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서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게 형성된 해안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빙하기가 다 끝나고 후빙기가 찾아왔을 때 따뜻해지니까 바닷물이 점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산 높은 데 사이사이에 바닷물이 쏙쏙쏙쏙 들어오니까 요런 식의 복잡한 해안선이 형성되는 거였습니다. 요거는 리아스 해안인 거고요.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천에 의해 침식된 V자곡, 요게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서 형성되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B는 주로 조류에 의한 운반 및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갯벌이라는 것 자체가 조류의 운반 물질 그리고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네요. 그 다음 C는 석회질 유해의 퇴적으로 형성된 산호초 해안이다. 맞잖아요. 석회질의 그 유해 또는 분비물 그것이 딱딱하게 엉겨붙어 있는데 굉장히 휘황찬란한 문양으로 막 이렇게 엉겨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스노클링하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바닷속의 풍경이 연출되겠어요? 그게 바로 산호초 해안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리을 봅시다. D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대규모의 파식대이다라고 했는데 자,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파식대가 형성되는 건 맞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뭐라는 겁니까? 사주 모래기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식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함께 골라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풀어봤던 내용들이고 사실 물어보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내 국가의 종교별 신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늘 많이 풀어봤던 정말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볼게요. 일단 요거는 네팔이죠. 네팔에서 많이 믿고 있는 A라는 종교가 뭡니까? 바로 힌두교죠. 그 다음 여기는 방글라데시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믿고 있는 B가 무슨 종교입니까? 이슬람교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많이 믿고 있는 C라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필리핀. 필리핀에서 많이 믿고 있는 D라는 종교는 뭐였죠? 바로 크리스트교. 그 중에서도 카톨릭.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A의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는 인구가 13억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 신자수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네, 그 다음 B는 쇠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라고 했는데 이슬람교는 쇠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C는 메카로의 성지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한다. 이건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죠. D 종교 경관으로는 사리가 봉안된 탑과 불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리는 그 인도 여자들이 이렇게 어깨에 한쪽으로 걸쳐서 입는 이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약간 투명한 것 같은 이런 돌이 나오거든요. 그걸 사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봉안시킨 탑 그리고 불상이 있다. 이거는 불교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틀렸죠. 그 다음 A와 C의 발상지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힌두교와 불교의 발상지는 모두 인도 그리고 그 주변 쪽이기 때문에 남부아시아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요거는 이스라엘 쪽이죠. 이 두 개의 종교는 어디 쪽이다? 서남아시아 쪽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맞는 것을 고르면요. 답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늘 많이 풀어봤던 쉬운 문제. 그 다음 12번 갑니다. 핵심만 잘 알고 있으면 진짜 이런 문제는 몇 초 안에 답 나오는 이런 문제였죠. 봅시다. 런던 북동쪽에 위치한 이것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첨단 산업 단지로 성장했다. 첨단 쪽이고요. 캠브리지 대학이 있대요. 요거 어디입니까? 런던 북동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영국이거든요. 영국 쪽에 있는 첨단 산업 지역. 우리가 그 런던 주변에 이렇게 크게 칠하고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곳 아닙니까?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현재 이곳에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소규모 벤처기업부터 유명한 다국적 기업의 연구소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거는 캠브리지 쪽입니다. 런던 부근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지중해 연안에 여기는 니스와 깐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쌤 맨날 그런 거 얘기해드리잖아요. 깐느 영화제, 그 다음 망동 레몬 축제, 소피아 앙티폴리스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완전 남동 쪽에 있는. 자, 이곳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대도시에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조성된 숲속의 과학도시다. 국공립연구소와 대학교, 다국적 기업이 입지하여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요게 산업체, 그리고 학교, 대학교죠 보통은. 그 다음에 연구소, 요것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깐느 쪽에 있는 이게 바로 뭐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아닙니까? 자, 그럼 요거 위치만 딱 골라내면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지중해 연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중해 연안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런던 북동쪽이라 했죠. 런던이 여긴데 북동쪽 여기잖아요. 이거 답이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답이 나와요. 왜냐면 맨 앞에 있는 단어만 봐도 딱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쉬웠던 문제고요. 여기 있는 B 쪽은 노르웨이의 오슬로 쪽입니다. 이쪽도 첨단 산업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C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는 요쯤에 있는데
여기에는 첨단산업 발달되어 있는 오울루라는 곳이 있어요. 오울루. 뭐 그런 거 우리가 첨단산업 발달되어 있는 그 지도자료 거기에 다 나와 있던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것도 늘 문제 많이 풀어봤던 거고요. 사실 기출에는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A, B, C가 있고요. A는 브라질, 그 다음에 C는 아르헨티나, 요거는 쉽죠?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우루과이, 요거는 파라과이, 여기가 볼리비아. 요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뭐 생소하거나 아니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파라과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여기다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브라질은 어떤 인종, 민족의 비율이 높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계 백인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은 됐고요. 그 다음에 혼혈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흑인들,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혼혈들이 물라토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어땠나요?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이 유럽계 백인들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90% 내외. 그러니까 이건 좀 쉽죠. 근데 파라과이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인종 민족 할 때 중요하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쌤 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독특하게 중요하다라고 다루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뭐가 많다라고요? 혼혈이 많다고 했거든요. 혼혈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사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에서는요, 이것까지 다 막 뒤죽박죽으로 어렵게 해놔가지고 모르는 게 6개, 7개 막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문제였네요. 자, 일단 가를 보니까요. 유럽계가 절반 좀 넘죠? 혼혈이 요만큼 되죠. 아프리카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 중에서 아프리카계가 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브라질이거든요. 요런 바닷가 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 노예들이 많이 끌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브라질이 되는 거네요. 브라질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보니까 혼혈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혼혈이 대다수인 거는 B, 파라과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요. 유럽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요게 바로 C, 아르헨티나. 자, 요렇게 보고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 C 딱 맞게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네요. 답은 그러면 1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풀어봤던 문제에 비해서는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가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하나하나 연결만 시키시면 돼요. 어떤 나라가 나와 있는지 먼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나라 뭐죠? 요게 프랑스고 요게 독일입니다. 그렇죠? 독일.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요게 베트남이죠. 베트남. 그 다음에 여기는 멕시코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인구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이게 99 곱하기 100만 명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1억이라는 얘기네요. 거의 1억. 도시 인구만 거의 1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시 인구가 6,3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 인구가 3,1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아, 도시 인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사실 도시 인구는 그 나라 전체 인구 곱하기 도시화율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을 볼게요. 중요한 건 요거죠. 여기는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쪽은 어때요? 상당히 빨리빨리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인구가 팍팍팍 증가하는 데는 주로 개발도상국 쪽이죠. 그럼 요거는 개발도상국 쪽일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 도시가 옛날부터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제는 거의 정체 단계에 들어간 게 선진국 쪽이다 라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도시화율을 보니까요. 역시나 이쪽은 도시화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럼 이건 딱 개발도상국이야. 근데 이쪽은 보니까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요 위에 있는 자료 두 개를 연결시켜서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독일 선진국 빼고 나면 나머지 두 개는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베트남이 도시화율이 더 낮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더 빠를 거고, 멕시코는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낮았지만 급속히 치고 올라와서 요즘에는 굉장히 높은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한다면 요게 바로 멕시코가 되면 될 거거든요. 그럼 요게 가가 멕시코, 그 다음에 나가 독일, 다가 베트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도 이거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 그게 맞나 틀리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선생님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그 심화형 강의에서 뭐를 소개해 드렸습니까? 주요 국가별 인구표를 쫙 띄워놓고 이거 제발 5분 이상 보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뭐라도 지푸라기를 잡아가지고 확신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나라 정도의 인구는 들어는 봤단 말이죠. 자, 멕시코의 인구 쌤이 얼마라고 늘 많이 얘기했었습니까? 요거 1억 3천만 명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명 곱하기 한 80% 하면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3천만 명은 시골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베트남 같으면요, 이게 거의 인구가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에다가 한 요 정도 곱하면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독일은 한 8천만 명 되거든요. 8천만 명에다 한 80% 정도 곱하면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나온 걸로 살짝 애매하다면 그렇게 심화형으로 봤던 자료를 같이 접목시켜서 풀어가세요. 그게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음에 확 안심이 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는 도시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80% 가까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종착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기 단계는 뭐 20몇 % 이럴 때죠. 그 다음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라고 했는데 나가 독일이거든요. 종주도시화는요, 주로 개발도상국 쪽에서 너무 한쪽 도시로 집중적으로 커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죠. 그 다음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는데 다가 아까 베트남이었고, 베트남은 도시화율이 낮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제일 높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가는 멕시코, 나는 독일이었거든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멕시코가 독일보다는 작다, 적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라고 했는데요. 나가 독일, 그 다음에 다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자, 근데 독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고요. 그럼 한 독일은 8천만 명 정도 되니까 한 1,700만 명 언저리 그 정도는 촌락에 산다는 거죠. 반면에 베트남은요, 1억 명 가까이 되는 그 인구 중에서 거의 약간 7천만 명 가까이는 아직도 촌락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를 잘 모르더라도 70몇 %에 해당되는 인구가 6,300만 명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겠지. 또 33%에 해당되는 정도가 3,100만 명이구나. 그럼 나머지가 어느 정도 되겠지. 이걸 또 계산을 대략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독일의 촌락 인구가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만 잘하면 밑에 가서 물어보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환경 문제이고요. 자, 환경 문제는 뭐 나오기만 하면 쉽게 풀어갈 수가 있죠. 자, 가는 건조, 반건조 등의 지역에서 기후변화 및 인간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의 황폐화를 말한다. 다양한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거주 공간 및 경작지 확대, 과도한 목축과 땔가 확보를 위한 삼림 훼손, 장기간의 가뭄 등이 있다. 특히 과도한 목축, 그리고 경작, 가뭄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가가 바로 뭡니까? 사막화가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층권의 땡땡 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이고 그 결과 대기의 자외선 투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인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존층 파괴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가는 피부암과 백내장의 주요 원인이다. 오존층 파괴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틀렸습니다. 가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는 사헬지대가 있다. 사헬지대 어디였습니까? 아프리카가 요렇게 있으면요. 사하라 사막이 이만큼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 남쪽 가장자리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을 사헬지대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이제 BS 쪽이라서 초지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막화가 돼가지고 풀들이 거의 없고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헬지대 맞죠? 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뭡니까? 오존층 파괴를 막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틀렸네요. 사막화와 관련된 협약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이름에서 너무 티가 나는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초미세먼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초미세먼지는 뭐 각종 이렇게 오염물질, 특히 이제 화석의 에너지를 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 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 물질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프레온가스라고 부르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요 물질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지구온난화 쪽에 주요한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그다음 16번으로 가봅니다. 16번. 아이고, 문제 자료가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자료와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도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요. 165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자료 그거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실 뭐 문제 자료 똑같이 나와 있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기본 내용 배울 때 다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A는 이거 뭡니까? 바로 쿠릴열도죠. 쿠릴열도. 요거는 러시아의 시료적인 지배, 일본의 반환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 B는 센가쿠 열도 띠아오이다오. 요거는 일본의 시료적인 지배, 중국, 대만의 반환 주장. 자, 그 다음 C는요, 우리가 뭐 시사군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중국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들의 갈등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D는요, 난사군도, 뭐 스프레틀리 군도라고도 하고, 자, 요 난사군도 쪽은 주변에 있는 나라 엄청 많았죠. 그러면 뭐 중국, 사실 이제 뭐 대만을 별개의 나라로 봐야 될지 아닐지 그런 건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다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필리핀, 그 다음에 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요런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섬들입니다. 어쨌든 다 이런 섬들이긴 한데 여기가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하고 또 자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매장돼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현재 일본이 시료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시료적인 지배, 일본의 반환 주장입니다. B의 분쟁은 중국과 미국 간의 영토 분쟁이다라고 했는데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D의 분쟁 원인은 종교 갈등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교 때문에 여기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C는 D보다 분쟁 당사국의 수가 적다. 여기는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대만을 여기다가 별개 나라로 본다면 2개 또는 3개. 근데 이거는 5개 또는 6개.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C가 D보다는 분쟁 당사국 수가 적다. 요거는 확실히 맞는 거죠. 그다음 필리핀은 C, D 분쟁의 당사국이다라고 했는데요. 필리핀은 C 쪽은 아니에요. D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본 내용 할 때 주요 분쟁 당사국들 우리가 중요하게 다 정리하잖아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역, 대륙별 유입,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에서 C는 라틴, 아시아, 앵글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요게 자료가 우리가 늘 봐왔던 것보다는
약간 특이하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지금 특이한 거냐면 유입 따로, 유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뭘 많이 봐왔냐면 순유입 이런 자료를 많이 봐왔거든요. 자, 우리 순유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유입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요거는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얼마? 나간 사람이 얼마이기 때문에 순수히 들어온 사람이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유입이 플러스라면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것은 유출이 좀 더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요거의 거꾸로의 개념인 순유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순유출. 요거는 유출 인구 빼기 유입 인구가 되는 거고요. 결국 플러스가 된다면 유출이 더 많았다. 마이너스가 된다면 유입이 더 많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 용어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오세아니아를 보니까요. 유입이 조금 더 많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이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 A를 보니까 유출이 훨씬 많네요. 아프리카도 유출이 꽤 많네요. 근데 B를 보니까 유입이 대다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어떤 대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출은 조금, 유입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럽도 보니까요. 유출도 꽤 있지만 유입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선생님 유럽인데 왜 이렇게 유출이 생각보다 많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동유럽 사람들은 좀 다른 쪽에 가서도 많이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역 내 국가 간 이동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유출이 더 많은데요. 유입도 일단 많고 기본적으로 모든 인구 이동 중에서 가장 인구 이동량이 많아요. 사람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인구 이동 숫자가 많은 게 뭐였나요? 바로 아시아였거든요. 아시아. 그리고 이들 간의 간격을 보니까 사실 이제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순유출이 되었다. 즉 순유입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시아.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틴 아메리카가 있죠.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아시아만큼 이만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A는 총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총인구는 누가 제일 많나요? 유라, 아니야 였잖아요. 그렇죠? 네, 오세아니아. 자, 그러면 아시아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거든요. 근데 A는 라틴 아메리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B는 인구의 순유입이 가장 적다라고 했는데 순유입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순유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의 간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입 인구 빼기 유출 인구 요만큼을 뺀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 C는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C는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노령화 지수 굉장히 높은 데가 어디예요? 유럽 쪽 아닙니까?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유소년층 분의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이죠.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소년이 적고 노년층이 많은 이런 유럽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겁니다. C는 아니죠. 그 다음 A는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순유출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프리카는 유출이 많은데 순유출은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요. 순유출이 이만큼이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아프리카보다 인구 순유출이 더 많다. 요게 맞는 거죠. 그 다음 C는 유럽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아시아는 유럽보다는 아이들을 많이 태어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은 더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유럽은 대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대륙이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가 살짝 까다로웠고 요런 인구 용어가 약간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다음 글은 북아메리카를 여행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2018년 7월 드디어 뉴욕에서 출발하는 알래스카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캐나다 남부를 지나갈 때 창밖을 바라보니 빙하가 후퇴하면서 형성된 넓은 평야. 빙하가 이렇게 확장될 때 여러 가지 물질들 끌고 왔고 그 밑에 이렇게 약간의 그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들을 널브러뜨려 놓은, 근데 빙하가 나중에 녹고 나서 이렇게 후퇴하고 나니까 여기에 자갈이 막 널브러져 있는 평원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나요? 빙력토 평원이라고 하죠. 빙력토 평원. 자, 그 평원에 군데군데 숟가락을 엎어놓은 볼록 엠보싱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드럼린이죠. 요게 바로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의 퇴적 지형이었습니다. 그렇죠? 드럼린. 그 다음 알래스카 상공에서 창밖을 보니 뾰족한 산 정상들이 보였는데 문득 세계지를 시간에 배운 빙식곡이 생각나. 빙하에 의해서 깎인 U자형 모양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북극해에 인접한 배로에 가까워지니 배수가 불량하여 형성된 호수들이 있다. 밑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이 밑에는 영구동토층이 있고 그 위쪽은 사실 짧은 여름에 녹거든요. 그럼 눈이라도 좀 오게 되면 뭔가 눈이 여름에 녹았을 때 이렇게 물이 스르르 밑으로 스며들고는 싶은데 밑에 꽝꽝 얼어있는 영구동토층이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질펀질펀하게 고여있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막 물이 고여있는 호수들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거죠. 자, 기억 봅니다. 기억은 큰 자갈, 모래, 점토 등의 물질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빙력토 평원 자체가 빙하에 의해 운반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함부로 널려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 분급이 양호하다, 불량하다? 불량하다라고 했습니다. 분급이 불량하다.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빙하의 침식작으로 형성된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드럼니는 빙하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고 가다가 그 빙하 밑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말려 올라가서 쌓인 지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퇴적 지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U자 형태의 계곡이다라고 했는데 빙식곡은 보통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나타나죠. 빙하가 덩어리째 이렇게 깎으니까. 그 다음 리을은 강우시에만 물이 고이는 플라야이다. 자, 여태까지 쭉 보니까 다 빙하 지형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우리가 앞에서 안 나와서 너무 섭섭했나 봐. 그래서 하나를 살짝 이렇게 발을 담그고 끼워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건조 지역 내용이잖아요. 강우시에만 물이 고이는 플라야, 이거는 건조한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건조 지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빙하 지형 얘기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이거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배로에 인접해서 보니까 배수가 불량하여서 형성된 호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이거는 플라야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그러면 기역과 디귿을 연결해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는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 하나이고 A에서 C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이다. 일단 국가가 나왔으면 그거부터 먼저 보는 게 맞죠? 자, 요거는 프랑스, 여기는 터키, 요쪽은 요게 수단이죠. 그 다음에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요게 차드라는 나라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이런 어떤 비율이 딱 주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인구 비율이냐는 거죠.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세에서 14세가 이게 될 수 있나? 0세에서 14세가 다 같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좀 어색하죠. 그 다음 15세에서 64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건 또 너무 어색하죠. 근데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옛날에는 적었다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추세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노년층, 즉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게 맞을 거예요. 반면에 요거 한번 봅시다. 옛날에 적당히 높았다가 살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떤 거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유소년층일까요? 아니면은 청장년층이 될까요? 자, 여기 보면 두 개 나라에서나 벌써 20몇%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잖아요.
다른 하나는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가 이렇게 떨어진 걸 보니까 청장년층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유소년층, 즉 0세에서 14세 요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사실 아이들을 계속 많이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살짝 올라간 거죠. 나머지는 근데 아이들을 점점 적게 낳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간다라는 그런 추세에 딱 맞는다라는 거죠. 요게 유소년층, 요게 노년층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1번. 가는 15세에서 64세. 아니죠. 나는 0세에서 14세.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A는 유럽, C는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국가들을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네요. 자, 우선 C를 보니까요. 노년층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프랑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프랑스가 있겠네요. 그럼 프랑스가 C가 될 겁니다. 그 다음 A를 보니까요. 오히려 어린애들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제일 낮아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사망률이 높아서 빨리빨리 죽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저개발국에 가까운 요 차드하고 어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차드가 A.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A와 C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도상국인 터키. 그래서 B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C가 유럽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반대로 연결했네요. 그 다음 1955년 대비 2015년에 A의 총 부양비는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총 부양비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습니까? 이거는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였었죠. 총 부양비.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A는 지금 동그라미 표시고요. 그러면 39.5에서 47.6으로 요 연도 안에 변했던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4.1에서 여기 보니까 2.5로 오히려 살짝 지금 내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을 한번 합해보고 그 다음에 청장년층하고 유소년층, 노년층을 합하면 어차피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00 마이너스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 합한 걸 빼면 요게 바로 청장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9.5와 4.1을 더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43.6이 되는 거죠. 43.6. 그럼 100에서 요걸 빼면요. 약 44라고 치고 그럼 한 56 정도가 된단 말이죠. 요 언저리쯤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자, 반면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요. 47.6 더하기 2.5입니다. 그럼 거의 5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도 50, 밑에 거도 거의 5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숫자에 비해서 요 숫자는 어쨌든 올라간 숫자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숫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총 부양비는 증가하였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1955년 대비 2015년에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장년층 여기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100 마이너스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일단 자료를 보니까요. 일단은 그 B에서는요. 40.7에서 55년에 2015년으로 가니까 25.6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3.2에서 7.8로 갔어요. 그러면 노년층은 어차피 요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두 개를 같이 더해버리면요. 43.9가 나오거든요. 그럼 약 44라고 치고 그럼 100에서 44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56이 나올 거예요. 그거 분의 3.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2015년으로 오면요. 이거하고 요거를 같이 더해 보겠습니다. 요거 거의 8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더해주면 33.4 정도가 나오겠네요. 33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 자, 그럼 100에서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67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년층이 7.8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조금 증가했어요. 근데 분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이 숫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당연히 노년부양비는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죠. 계산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네, 그 다음 2015년 B는 C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B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중위 연령은 누가 더 높나요? 프랑스가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하니까 C가 노년층이 더 많은 것을 보아서도 중위 연령이 더 C가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B는 낮다입니다.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기본 내용만 잘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죠. 보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세계 각 지역 간 상호교류 및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경제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의 성장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서 무엇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들어갈 수 있죠. 특히 21세기 들어 기업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고요.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맞죠? 그럼 요거 다 맞는 겁니다. 정은 틀렸네요. 그 다음 니은은 기업의 기획, 관리, 연구, 생산 기능이 공간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 이거를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맞는 거네요. 그러면 갑은 여기서 아니니까 틀렸죠. 그 다음 여기도 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정 여기 아니니까 아까 틀렸고.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갈 용어는 소비자 서비스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수요 주체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 중에서 지금 2개밖에 어차피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서비스업 맞는 거니까 요거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리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소매업, 요식업, 미용업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리을은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로 기업체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매업, 요식업, 미용업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O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빈칸으로 놔두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 틀려서 빈칸으로 놔둬야 되는 거니까 다 맞는 학생을 고르면요. 민병헌 선생님이니까 병을 고를게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맞출 때 약간은 그냥 찍어서 맞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실력이 100%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연습 잘 해두시고 자료를 좀 더 봐두시고 지리부들을 통해 가지고 위치도 더 익혀두시고 하신다면 9월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는 자료를 좀 더 보고 싶어. 아니면 그래프 분석하는 연습, 지도에서 기후지점 연습, 분석하는 연습 이런 것들 좀 더 하고 싶어 라는 학생들은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심화형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수능 개념, 수능 특강만 들으신 학생들 많이 있죠? 그 강의 꼭 들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너무 유익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능 완성으로 딱 넘어오시면 지리부도로 위치와 함께 모든 내용들을 싹 다 때려 담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문제를 풀거든요. 실력에 점점 날개를 다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강의들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수요에 맞게 준비를 잘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민쌤과 함께 좀 더 화이팅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는 또 여기까지이고요. 선생님은 내신 만점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